서울의 7월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거대한 가마솥 같았다. 끈적하고 묵직한 공기 속에는 시큼한 땀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향, 그리고 날것의 비릿한 해산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먹거리로 유명한 광장시장 B구역, 평소의 소란스러움을 찍고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다. 야,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술에 잔뜩 취해 얼굴이 벌건 중년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둘렀다. 와장창 새빨간 깍두기가 담긴 스테인리스 대야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시뻘건 김치 국물이 맞은편에 서 있던 여자의 앞치마는 물론 하얀 고무장화 위로 튀어올랐다.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구경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일제히 순잔의 반찬으로 쏠렸다. 난장판 한가운데 서 있는 여자는 김순자 52세 몸이었다. 쉰둘이라는 나이보다 삶의 고단함이 더 깊게 새겨진 얼굴. 눈가엔 잔주름이 자글자글했고 피부는 거칠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땀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그녀는 취객을 쏘아보았다. 손님이 왕이라도 인간짓을 해야 왕 대접을 해주지. 남편을 먼저 보내고 5년 이 거친 시장 바닥에서 홀로 딸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미의 목소리였다. 단단하고 매서웠다. 뭐 이 여편네가 취객이 비틀거하며 다가와 손을 치켜들었다. 쉬어 빠진 김치를 팔아놓고 뭐 내가 술 좀 마셨다고 무시하냐. 쉬었으면 처먹질 말았어야지. 사간 지 3일이나 지나서 들고 오는 게 반품이야. 여기가 니네 집 쓰레기통인 줄 알아. 오뭇? 순자는 국자를 꽉 쥐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가 평생 가장 경멸하는 것이 바로 짓밟히는 것이었다. 남자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주변 상인들이 비명을 질렀다. 순자는 질끈 눈을 감았다. 충격에 대비해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하지만 타격은 오지 않았다. 허공에서 누군가의 크고 거친 손이 취객의 손목을 낚아채듯 움켜쥐었다. 그만하시죠, 손님. 낮고 차가운 그러나 묵직한 위압감이 실린 목소리였다. 순자가 번쩍 눈을 떴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건 거대한 등판이었다. 회색 티셔츠 위로 땀이 흥건히 배어나와 탄탄한 등 근육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태연 305세였다. 넌 뭐야? 취객이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태연의 손은 마치 강철 집게 같았다. 배달 직원입니다. 태연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취객을 꿰뚫듯 응시했다. 영업방해의 폭행 미수입니다. 파출소 부를까요? 시장 입구에 바로 있는데. 취객은 태연의 구릿빛 팔뚝 위로 붉어진 핏줄과 살기 어린 눈빛을 보더니 술이 반쯤 깬 듯했다. 그는 거칠게 팔을 뿌리치고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인파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시장은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돌아갔다. 주변 상인 아줌마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내쉬었다. 어깨가 축 늘어졌다. 바닥에 널브러진 깍두기를 보자 가슴이 미어졌다. 새벽부터 일어나 땀 흘려 담근 것들이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태연이 몸을 돌렸다. 순자는 처음으로 이 남자를 자세히 쳐다보았다. 이 시장에 들어온 지 고작 2주 된 남자. 건설 현장 소장을 하다가 빚더미에 앉아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각진 턱선의 남자다운 얼굴이었지만 늘 무언가를 감추듯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남자였다. 난 괜찮아. 순자는 당황하며 앞치마에 묻은 김치국물을 황급히 닦아냈다. 젊은 남자 앞에서 표독스럽고 초라한 꼴을 보인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고마워, 태연 총각. 태연은 별다른 대꾸 없이 묵묵히 빗자루와 대걸레를 가져왔다. 그는 군말 없이 허리를 숙여 난장판이 된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다. 순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시장의 백열등 조명 아래 태연의 관자놀이에서 턱선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보였다. 대걸레를 짜는 그의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다.
기묘하면서도 아릿한 감정이 순자의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거렸다.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 굳은 일을 해준 게 얼마만인가. 5년 전 떠난 남편조차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내가 할게. 총각은 가서 남은 배달이나 마저 해. 순자가 대걸레를 뺏으려 했다. 다 끝났습니다. 태연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순간적인 정적. 쉬세요. 다리 떨고 계시잖아요. 순자는 흠칫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정말로 무릎이 후들거리고 있었다. 취객 때문이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밀려온 늙음과 고독의 무게 때문이었다. 밤 10시. 광장시장이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셔터 내려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순자는 가게에 남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매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낮에 소동 탓인지 머리가 윙윙거렸다. 엄마 전화해냈는데 왜 안 받아? 책상 위에 둔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 할인이었다. 마감하느라 그랬다. 무슨 일이야? 순자는 전화기를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운 채 지폐를 세웠다. 이번 주말엔 못 내려가. 민준 씨네 부모님이 저녁 초대하셨어. 엄마도 알지? 아버님이 병원장이시잖아. 나 신경 많이 써야 해. 그래 가서 점수 잘 따야지.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하고 예쁜 딸. 시장 바닥에서 젓갈 파는 어미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딸. 그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때로는 뼈저리게 외로웠다. 밥 잘 챙겨 먹고. 엄마도 좀 꾸미고 살아. 맨날 그 촌스러운 옷만 입지 말고. 아, 나 바빠서 끊을게. 뚝뚝뚝.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다. 순자는 검게 꺼진 액정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딸을 공주처럼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딸에게 자신은 그저 촌스러운 엄마일 뿐이었다. 순자는 내일 장사를 위해 식자재를 꺼내러 냉동 창고로 향했다. 끼익.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하얀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바깥의 열대야와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비좁은 창고 안 배추와 무상자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순자는 선반 위에 있는 고춧가루, 포대를 꺼내려 까치발을 들었다. 으차, 생각보다 무거웠다. 순간 중심을 잃은 발이 얼음이 녹아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헛돌았다. 악, 순자의 몸이 뒤로 넘어갔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허리가 부딪힐 고통을 예감하며 그녀는 질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듯 받아냈다. 순자가 눈을 번쩍 떴다. 태연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다. 거친 숨결이 뺨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옅은 담배 냄새와 섞인 비누 향이 훅 끼쳐왔다. 태연은 한 팔로 순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은 선반을 짚어 두 사람의 무게를 버티고 있었다. 차가운 냉동 창고 안 두 사람의 자세는 숨이 막힐 듯이 묘했다. 사장님, 조심하셨어야죠. 태연의 잠긴 목소리가 좁은 공간을 울렸다. 순자는 얼어붙었다. 얇은 여름 옷감 너머로 허리를 감싼 그의 크고 뜨거운 손바닥이 적나라하게 느껴졌다. 그 열기가 척추를 타고 찌릿하게 퍼져나갔다. 5년. 남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5년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감각들이 아니 여자의 본능이 난폭하게 깨어났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천을 쳤다. 이것 좀 놔줘. 힝.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려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태연은 바로 놓지 않았다. 그는 순자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고용주를 대하는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어둡고 깊은 그 눈동자 속에 날 것 그대로의 갈망과 지독한 외로움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만 손은 여전히 허리에 머물러 있었다. 발목 삐셨네요. 태연의 시선이 붉게 부어오르는 순자의 발목으로 향했다. 괜찮아, 걸을 수 있어. 순자가 발을 때려 했지만 날카로운 통증에 비틀거렸다. 에욱.
태연이 혀를 쭉 차더니 말릴 새도 없이 순자의 오금과 등 뒤로 팔을 넣어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려줘. 순자는 기겁하며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의 어깨 근육이 돌덩이처럼 단단했다. 가만히 계세요. 이 나이에 고관절이라도 다치면 큰일 납니다. 태연은 무뚝뚝하게 내뱉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안고 창고 밖으로 나와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다. 순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입을 다물었다. 이 나이에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자신을 안고 나온 그의 행동은 불처럼 뜨거웠다. 태연은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투박한 손이 부어오른 발목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아프세요? 그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너무 가까웠다. 순자는 자신보다 17살이나 어린 남자의 까만 눈동자를 홀린 듯 바라보았다.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의 초라한 과부가 아니었다.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명의 여자였다. 조금 아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태연은 말없이 얼음찜질 팩을 가져와 발목에 대주었다. 냉찜질을 받는 동안 순자는 충동적으로 그리고 곧바로 후회할 질문을 던졌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난 성질 더러운 늙은 할망구일 뿐인데. 태연의 손이 멈췄다. 그가 고개를 들어 순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예쁘시니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머리 위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마저 사라진 듯 했다. 지금 농담해. 순자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말을 더듬었다. 농담 아닙니다. 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순자를 완전히 덮었다. 가게 지키려고 화내실 때 진짜 예뻤어요. 밖에서 화장 떡칠하고 다니는 여자들보다 훨씬. 태연은 뒤돌아 오토바이 키를 집어들었다. 퇴근하겠습니다. 15분 찜질하고 올라가세요. 내일 아침 문은 제가 열게요. 태연은 서울의 캄캄한 밤거리로 사라졌다. 차갑게 식어버린 반찬들 사이에 홀로 남겨진 김순자. 그러나 그녀의 온몸은 펄펄 끓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두려움,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설렘. 그날 밤 김순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 속의 주름이 아닌 자신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만약 다시 한번 키스라는 걸 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꺼진 줄 알았던 잿더미 속에 낯선 바람이 불어와 불씨를 살려냈다. 그것은 태풍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10분을 더 서성거렸다. 화장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분홍색 립스틱을 꺼냈다. 딸 하린이가 엄마 색깔이 너무 촌스럽잖아 라며 버리라고 했던 것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입술에 색을 칠했다. 거울 속의 여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주름진 입술 위로 피어난 붉은색이 마치 죄의 흔적처럼 보였지만 지우고 싶지 않았다. 미쳤어 김순자. 노망이 났지. 그녀는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머리에 동백기름을 평소보다 조금 더 발랐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시장통 특유의 레이더망이 가동되었다. 옆집 건어물 가게 영자네가 눈을 가늘게 뜨고 순자를 훑었다. 어머 순자 언니, 오늘 얼굴이 폈네. 입술도 바르고. 무슨 좋은 일 있어? 무슨? 그냥 입술이 터서 발랐어. 순자는 황급히 앞치마를 둘러매며 시선을 피했다. 그래? 영자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가게 안쪽을 턱짓했다. 그곳엔 이태연이 묵묵히 무거운 소금 포대를 나르고 있었다. 새로운 저 총각 힘도 좋고 인물도 훤하던데. 언니네 가게 매상이 저 총각 덕에 올랐다며? 시끄러워. 남의 가게 신경 끄고 멸치나 다듬어. 순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귀끝이 달아오르는 건 막을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순자는 태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좁은 주방에서 동선이 겹치는 건 피할 수 없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스치는 옷자락 땀 냄새,
그리고 그 묵직한 존재감이 순자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태연은 어제와 똑같았다. 아니, 더 성실했다. 무거운 짐은 죄다 도맡아 했고 손님들에게 깍듯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순자가 고개를 돌릴 때면 그가 자신을 빤히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시선은 뜨거웠고 집요했다. 밤 11시. 시장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정막이 찾아왔다. 오늘은 주문량이 많아 마감이 늦어졌다. 순자는 허리를 두드리며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태연은 퇴근하지 않고 주방 구석에 앉아 녹슨 선반 나사를 조이고 있었다. 태연 총각 안 가 버스 끊기겠어.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태연이 드라이버를 돌리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가서 쉬어. 내일 또 새벽에 나와야 하는데. 집에 가봐야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요, 뭐. 그 말 속에 담긴 쓸쓸함이 텅 빈 가게를 울렸다. 순자는 행주를 짜던 손을 멈췄다. 35살의 젊은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고독의 깊이가 32살 과부인 자신의 것과 닮아 있었다. 꼬르륵, 정적을 깨고 태연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그가 민망한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순자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배고프지 밥은 먹고 다니냐? 아까 김밥 한 줄? 앉아있어봐. 국수라도 말아줄게. 순자는 멸치 육수를 불에 올렸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 냄새가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소면을 삶고 애호박과 당근을 채 썰어 볶고 양념장을 얹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 2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먹어. 시장국수가 별거 없지만. 잘 먹겠습니다. 태연은 정말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었다. 후루룩 후루룩. 그가 면을 빨아들일 때마다 목을대가 움직이는 모습이 순자의 시선을 붙잡았다. 천천히 먹어. 체할라. 순자는 김치를 찢어 그의 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마치 오래된 부부 같은 행동이었다. 태연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순자를 쳐다보았다. 맛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맛 같아요. 어머니, 살아계셔. 아니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전처가 그랬거든요. 시어머니 병수발 들기 싫다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효자 노릇 하지 말라고. 순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건장한 남자에게 그런 상처가 있을 줄이야. 나쁜 년 복 받을 거야 자네는.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위로했다. 사장님은요, 왜 혼자 되셨어요? 태연이 불쑥 물었다. 나 남편이 간암으로 갔어.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더니 마누라랑 딸내미만 남겨두고 홀라당 가버렸지. 빚만 잔뜩 남겨놓고. 순자는 국물을 들이켰다. 그래서 이 악물고 살았어. 여자라고 무시 안 당하려고 우리 딸끼 안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쭈글쭈글한 할망구가 돼 있네. 아까도 말했잖아요. 태연이 국수 그릇을 비우고 정색하며 말했다. 할망구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순자는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다. 콜록콜록 너 자꾸 그럴래? 태연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떠다 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물컵을 건네다 순자의 손가락과 닿았다. 찌릿한 전기가 흘렀다. 그때였다. 팝한 가게 위층 순자가 살고 있는 살림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센서등이 깜빡거리더니 픽 꺼져버렸다. 어머, 저게 또 나갔네. 며칠 전부터 그러더니.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어두워서 올라가기 무섭겠네. 제가 갈아드릴게요. 정우 여분 있어요. 있긴 한데 너무 늦었잖아. 금방 해요. 태연은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갔다. 순자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2층은 순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좁지만 깔끔한 거실 벽에 걸린 딸의 사진 그리고 은은하게 배어있는 여자 혼자 사는 집 특유의 냄새. 태연이라는 낯선 그것도 젊은 수컷이 이 공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공기의 밀도가 바뀌었다. 의자 좀 주시겠어요? 순자가 식탁 의자를 가져다 주었다. 태연이 의자 위에 올라섰다. 천장의 등기구를 떼어내기 위해 그가 팔을 높이 뻗었다.
순자는 밑에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팔을 뻗느라 회색 티셔츠가 위로 딸려 올라갔다. 그 아래로 탄탄한 복근과 치골 라인이 살짝 드러났다. 그리고 바지 위로 튼실한 허벅지 근육이 힘을 받고 있었다. 순자는 침을 꼴깍 삼켰다.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세상에, 저렇게 몸이 단단할 수가. 사장님 전구 좀 주세요. 여기. 순자가 까치발을 들고 새 전구를 건넸다. 태연이 몸을 숙여 전구를 받았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이 순자의 얼굴 바로 위에 있었다. 그 순간 태연은 전구를 받아들지 않고 순자의 손목을 잡았다. 사장님.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손이 많이 거치네요. 순자의 손은 오랜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었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손을 빼려 했다. 이거나 못생긴 손 보여주기 싫어? 아니요.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엄지손가락으로 순자의 손등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예쁩니다. 이 손으로 따님도 키우고 가게도 지키신 거잖아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숨을 멈췄다. 도망쳐야 한다. 이건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딸이 알면 기절할 일이다. 하지만 다리는 바닥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이마에 닿았다. 그리고 콧날을 스쳐 입술 근처에서 맴돌았다. 제가 미친놈 같죠? 태연이 속삭였다. 응? 미쳤어. 우리 둘 다. 순자도 속삭였다. 거부의 말이 아니었다. 태연이 입술을 겹치려는 찰나 우르릉 쾅 바깥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마법이 풀린 듯 현실이 들이닥쳤다. 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구를 끼웠다. 탁! 불이 환하게 켜져졌다. 너무나 밝은 빛 아래서 두 사람의 붉어진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다 됐습니다. 태연이 의자에서 뛰어내렸다. 가봐. 비 더 오기 전에. 순자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벽지만 쳐다보았다. 태연은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고 나서 그가 잠시 멈칫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순자씨. 사장님이 아니었다. 순자씨였다. 그 호칭 하나가 순자의 심장에 쐐기를 박았다. 태연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빗소리가 거세게 들려왔다. 순자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가 나를 여자로 봤다. 그리고 나도 그를 남자로 원했다. 입술에 발랐던 립스틱은 지워졌지만 그날 밤 김순자의 입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빗줄기처럼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엌 식탁 위 빈 국수 그릇 2개만이 그날 밤의 위험한 밀회를 증명하고 있었다. 며칠째 계속되던 마른 장마가 끝나고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후 3시였지만 시장은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했다. 천둥 소리가 시장 천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빗줄기는 사나운 짐승처럼 아스팔트 바닥을 때렸다. 태연아 저기 바깥에 내놓은 고춧가루 포대 들여와 다 젓는다. 순자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시장통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상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건을 덮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켜요, 제가 합니다. 태연이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20kg짜리 포대자루 2개를 한 번에 어깨에 짊어지고 가게 안으로 날랐다. 빗물이 그의 머리카락과 옷을 순식간에 적셨다. 회색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등 근육의 움직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리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빗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워 바깥 세상과 이곳을 완벽하게 차단시켰다. 가게 안쪽 좁은 주방 겸 휴게 공간. 순자와 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래. 순자가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겼다.
얇은 여름 블라우스가 비에 젖어 어깨와 가슴 라인이 희미하게 비쳤다. 순자는 황급히 팔짱을 끼어 몸을 가렸다. 늙고 처진 몸을 보이고 싶지 않은 본능적인 수치심이었다. 수건, 수건 줄게. 닦아. 순자가 뒤돌아서서 마른 수건을 찾으려 했다. 그때 태연이 다가왔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순자의 등 뒤로 확 끼쳤다. 사장님. 태연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낮게 깔렸다. 어제 일 기억나세요? 순자의 손이 멈췄다. 기억 안 날 리가 있나. 밤새 이불을 걷어차며 되새겼던 그 순간을 잊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거야. 비도 오고 전구도 나가고 해서. 전 못 있습니다. 태연이 순자의 어깨를 잡고 자신 쪽으로 돌려 세웠다. 하루 종일 사장님 생각만 났어요. 미칠 것처럼. 순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빗물에 젖은 태연의 얼굴은 야성적이었다. 늘 순하게 웃던 청년은 없었다. 굶주린 수컷만이 있었다. 이러지 마, 태연아. 나 내 엄마 뻘이야. 우리 딸 하린이보다 겨우 10살 많아.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방어선을 쳤다. 상관없어요. 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순자의 등이 차가운 냉장고 문에 닿았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사람들 시선, 그게 내 외로움을 달래줍니까? 그게 사장님 외로움을 채워줘요? 너 왜 이래, 정말. 태연의 눈빛이 고통스럽게 일렁겼다. 전처가 이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괴물 같다고 했어요. 잠자리가 무섭다고, 끔찍하다고, 나랑 살닿는 게 싫어서 소름 끼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남자가 아니라 짐승인 줄 알고 살았어요. 순자는 숨을 들이켰다. 이 남자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다. 근데 사장님을 보면 확인하고 싶어져요. 내가 괴물인지 아니면 나를 받아줄 여자가 있는지. 태연이 순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젖은 가슴 위에 얹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사장님도 원하시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눈이 말하고 있잖아. 순자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목말랐다. 5년 동안 메말라 비틀어진 논바닥 같던 몸과 마음이 눈앞에 이 거센 빗줄기 같은 남자를 원하고 있었다. 나 후회 안 해. 순자가 속삭였다. 죽어도 안 해요. 태연이 고개를 숙여 순자의 입술을 삼켰다. 부드러운 탐색은 없었다. 폭발이었다. 거칠고 뜨거운 입맞춤이 순자의 입안을 헤집었다. 순자는 앓는 소리를 내며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태연이 순자를 안아 올려 조리대 위에 앉혔다. 스테인리스의 차가운 감촉과 태연의 뜨거운 천이 동시에 느껴졌다. 아흑! 태연아. 태연의 손이 젖은 블라우스 안으로 파고들었다. 거친 손마디가 부드러운 살결을 스칠 때마다 순자는 전율했다. 늙어서 감각이 죽은 줄 알았다.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살아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창고 밖에는 천둥이 쳤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태연은 급했다. 그는 순자의 바지 버클을 풀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보여드릴게요. 내가 남자인지 괴물인지. 그리고 그가 들어왔다. 순간 순자는 숨이 턱 막혔다. 전 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하고 묵직한 존재감이 그녀의 몸을 가득 채웠다. 읍! 고통과 쾌락이 동시에 뇌를 강타했다. 아, 아프다. 하지만 태연은 멈칫했다. 아프세요? 멈출까요?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또다시 거부당할까봐 상처 입힐까봐. 겁먹은 아이 같은 눈빛. 순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를 더 깊이 받아들였다. 아니, 좋아. 계속해 태연아. 제발. 그 말은 태연에게 구원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폭풍우처럼 몰아쳤다. 조리대가 덜컹거리고 쌓여있던 그릇들이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바깥의 빗소리가 그 모든 소음을 삼켜주었다. 순자는 52년 평생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누군가의 엄마, 시장통의 억척스러운 과부가 아니라 쾌락에 몸부림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암컷이라는 것을. 태연의 힘센 팔뚝이 그녀를 지탱했고 그의 땀방울이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순자씨, 예뻐요. 미치게. 태연이 그녀의 귓가에 짐승처럼 그르렁거렸다. 절정의 순간 순자는 태연의 등 뒤에 손톱 자국을 남기며 고개를 젖혔다. 눈앞에 하얀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황혼의 불꽃이 아니었다.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생명의 불꽃이었다. 폭우가 잦아들고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좁은 주방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져진 젖은 옷가지들. 순자와 태연은 제게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껴안고 있었다. 태연이 순자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순자는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너 진짜 짐승 맞네? 순자의 농담에 태연이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듣기 좋았다. 그래서 싫어요. 아니, 좋아. 순자가 고개를 들어 태연의 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나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태연은 순자를 으스러져라 꽉 껴안았다. 이제 못 도망가요, 김순자 씨. 당신은 내 여자야. 가게 셔터 틈으로 비냄새 섞인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무서운 현실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닥에 떨어진 순자의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부재중 전화 딸 할인 3건. 순자는 태연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비난을 잊고 싶었다. 태풍이 지나간 뒤 김순자의 세상에는 늦깎이 봄이 찾아왔다. 시장통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순자 언니 요새 보톡스라도 맞았어. 얼굴이 왜 저렇게 팽팽해. 그러게 맨날 칙칙한 몸빼 바지만 입더니 요즘은 꽃무늬 원피스도 입네. 순자는 그저 호호 웃어 넘겼다. 거울 속에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눈 밑에 그늘이 거쳤고 입술엔 생기가 돌았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주는 자신감. 그것은 그 어떤 비싼 화장품보다 강력했다. 가게 안냉장고 뒤편 사각지대. 태연이 지나가며 슬쩍 순자의 엉덩이를 톡 건드렸다. 아우, 진짜 누가 보면 어쩌려고. 순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살폈다. 손님들은 반찬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보면 어때요? 예뻐서 만지고 싶은데. 태연이 짓궂게 웃으며 귓속말을 했다. 오늘 저녁에 영화 볼래요? 심야 영화. 영화는 무슨? 피곤해. 말은 튕기지만 순자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알았어. 가게 문 닫고 봐. 두 사람은 마치 10대 소년소녀처럼 비밀스러운 연애를 즐기고 있었다. 낮에는 성실한 사장과 직원, 밤에는 뜨거운 연인. 그 이중생활이 주는 스릴이 권태롭던 순자의 삶을 짜릿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불행의 전주곡처럼 찾아오는 법이다. 금요일 저녁 8시. 서울 하늘에 노을이 붉게 깔릴 무렵 광장시장 입구에 검은색 택시 한 대가 멈춰 섰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시장 바닥에 물기를 피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여자. 최하린 26세이었다.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 명품, 핸드백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땀 냄새나는 시장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미간은 살짝 찌푸려져 있었다. 엄마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진짜. 하리는 오늘 기분이 엉망이었다. 예비 시어머니와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미묘한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린 양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했지 뭐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우리 민준이 체면도 있으니까 결혼식엔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네.
그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짜증을 부리든 위로를 받든 해야 풀릴 것 같아서 예고도 없이 내려온 길이었다. 순잔의 반찬 가게 앞. 하리는 발걸음을 멈췄다. 가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의 목소리였다. 저렇게 크고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목소리는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이고 태연아, 그만해 간지러워. 여기 묻어서 그래요, 여기. 하린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엄마가 웬 덩치 큰 젊은 남자와 장난을 치고 있었다. 남자가 엄마의 볼에 묻은 고춧가루를 떼어주고 있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니 지나치게 친밀한 스킨십이었다. 하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저 남자가 그 알바생인가? 엄마. 하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순자가 화들짝 놀라 태혜연을 밀쳐내며 돌아보았다. 어머, 하린아, 네가 웬일이니 주말에 못 온다며? 순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약속 취소됐어. 근데 손님 계시네? 하린의 시선이 태연에게 꽂혔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노골적으로 무례했다. 땀에 젖은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 투박한 외모. 하린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다. 아, 여기는 태연 씨. 우리 가게 직원이야. 인사해. 순자가 더듬거리며 소개했다. 태연아, 여기는 내 딸 하린이. 태연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태연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하린은 고개만 까딱했다. 악수를 청하지도 웃지도 않았다. 엄마, 나 배고파. 올라가자. 그래. 태연아, 너는 이만 퇴근해. 오늘 고생했어. 순자가 태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제발 오늘은 그냥 가줘. 태연은 씁쓸한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가십시오. 2층 살림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하리는 코를 킁킁거렸다. 익숙한 엄마 냄새 사이로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남자의 스킨 냄새, 그리고 미묘한 담배 냄새. 집이 좀 바뀌었네. 하린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 그냥 이것저것도 좀 치웠어. 순자는 가방을 받아주며 안절부절 못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라도 태연의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신경이 곤두섰다. 하린이 소파에 앉으려다 멈칫했다. 소파 쿠션 밑에 삐죽 튀어나온 무언가가 보였다. 라이터였다. 그것도 투박한 일회용 라이터. 엄마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이 집에 흡연자는 없었다. 엄마 집에 누구 왔었어? 하린이 라이터를 들어 보이며 물었다. 아, 그거 저기 가스 점검원 아저씨가 놓고 갔나 보네. 아이 참 흘리고 다니기는. 순자가 황급히 라이터를 낚아채 주머니에 넣었다. 거짓말이 서툴렀다. 하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엄마가 이상하다. 너무 들떠있고 동시에 너무 불안해 보인다. 그리고 아까 가게에서 봤던 그 남자와의 분위기. 여자의 직감이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다. 엄마, 나 씻고 올게. 땀나서 찝찝해. 하린이 욕실로 향했다. 지금,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찬물밖에 안 나와. 순자가 앞을 가로막았다. 더워서 찬물도 상관없어. 왜 그래? 하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욕실이 지저분해서 그래. 내가 청소를 안 해내놔서. 내가 엄마 성격 몰라. 머리카락 한 올도 못 참는 사람이 무슨. 하리는 엄마를 옆으로 밀치고 욕실 문을 열었다. 끼익, 욕실 안은 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 방금 샤워를 마친 듯 훈훈한 김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세면대 위, 2개의 칫솔이 꽂혀 있었다. 하나는 엄마의 분홍색 칫솔, 그리고 또 하나는 낯선 파란색 칫솔. 그 옆에는 남성용 면도기가 놓여 있었다. 하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뒤따라 들어온 순자가 입을 틀어막았다. 엄마. 하린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이게 다 뭐야? 남자 있어. 그게? 하린아,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고. 누구야? 어떤 놈을 집에 들인 거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할인이 소리를 질렀다. 그때였다. 안방문이 벌컥 열렸다. 무슨 일입니까? 굵직한 목소리. 할인과 순자가 동시에 안방 쪽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이태연이 서 있었다. 방금 샤워를 마치고 나온 듯 머리는 젖어 있었고 상체는 헐벗은 채 편안한 트레이닝 반바지만 입고 있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너무나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정적이 흘렀다. 숨 막히는 침묵. 할인의 눈이 경악으로 커져졌다. 아까 가게에서 봤던 그 알바생. 엄마보다 한참 어린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 남자가 왜 엄마의 안방에서 저런 차림으로 나오는 건가? 네요? 할인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태연을 가리켰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순자가 털썩 주저앉았다. 올 것이 왔다. 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할인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러나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따님 되시죠? 태연이 순자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저 순자 씨랑 만나는 사람입니다. 할인의 얼굴이 혐오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입에서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미쳤어? 엄마 진짜 미쳤어. 비밀은 드러났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미쳤어. 엄마 진짜 미쳤어. 할인의 비명이 좁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핸드백을 소파에 내던지고 욕실에서 들고 나온 태연의 면도기와 칫솔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탁 플라스틱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튀었다. 할인아 진정하고 얘기 좀 해. 응, 엄마가 다 설명할게. 순자가 할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할인은 거칠게 뿌리쳤다. 설명. 무슨 설명? 저 남자가 내 또래라는 거 아니면 엄마가 아빠 죽은 지 5년 만에 어린 놈한테 홀려서 안방까지 내줬다는 거. 할인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녀의 시선이 태연에게 꽂혔다. 혐오와 경멸이 가득 찬 눈빛이었다. 야, 너 얼마 필요해? 태연의 미간이 꿈틀했다. 그는 순자를 감싸 안고 있던 팔을 풀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반바지 차림의 맨몸이었지만 그의 기세는 위축되지 않았다.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지나쳐. 너 같은 제비족한테는 이것도 예의 차린 거야. 주제 파악 못해. 너 우리 엄마보다 17살이나 어려. 내 사촌 오빠랑 동갑이라고 징그럽지도 않니. 할이나 그만 못해. 순자가 소리쳤다.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엄마야말로 그만해. 나 곧 결혼해. 시댁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아. 병원장 집안이야. 근데 장모 될 사람이 시장바닥에서 어린 알바생이랑 놀아났다는 소문나면 나 파혼당해. 그거 원해. 할인의 말은 비수처럼 정확하게 순자의 급소를 찔렀다. 자식의 앞길. 그것은 순자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성격이었다. 순자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게 왜 너한테 피해가 가니? 우리끼리 조용히. 조용히 시장통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서 그래. 벌써 냄새 맡은 사람 있을걸. 할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너 뭐 하는 거야? 순자가 뒤따라 들어갔다. 할인은 옷장을 활짝 열어 젖혀왔다. 구석에 걸린 태연의 옷가지들, 낡은 청바지와 작업복들이 보였다. 이딴 거 다 갖다 버려. 내 눈앞에서 치워. 할인이 옷걸이째 옷들을 움켜쥐었다. 안 돼, 할인아, 이러지 마. 순자가 말렸지만 젊은 할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할인은 옷무더기를 들고 거실 창문으로 향했다. 2층 창문은 시장 골목과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촤라락 방충망이 거칠게 열렸다. 안 되려나? 할인은 망설임 없이 태연의 옷과 가방을 창밖으로 내던졌다. 어둠 속으로 옷가지들이 펄럭이며 떨어졌다. 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할인이 창밖을 향해 악을 썼다. 그리고 뒤를 돌아 태연을 노려보았다. 너도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태연은 창밖을 한번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인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사과하세요. 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다. 뭐 사과? 어머님께 사과하세요. 아무리 딸이라도 어머니한테 미쳤다. 놀아났다는 말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진짜 돌았나? 네가 뭔데 우리 엄마 편을 들어? 너 돈 보고 붙은 거잖아? 늙은 과부 꼬셔서 한 미천 잡아보려고. 할인아, 순자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왜 틀린 말이야, 엄마? 거울 좀 봐. 쉰둘이야, 쉰둘. 저놈이 엄마 몸을 사랑해서 만나는 것 같아. 엄마 돈 보고 가게 보고 붙은 거잖아. 징그럽고 더러워 진짜. 짝 경쾌하고 날카로운 파여름이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정적이 흘렀다. 할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뺨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순자의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평생 처음이었다. 금지오겹 키운 딸에게 손을 댄 것은 엄마. 지금 나 때렸어? 할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말 조심해.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도 여자야. 너 키우느라 20년 동안 여자 껍데기 버리고 엄마로만 살았어. 근데 이제 나도 좀 행복해지면 안 되니 저 사람이 돈 보고 붙었다고. 아니 내가 붙잡았어. 내가 좋아서 내가 외로워서 붙잡았다고. 순자의 절규는 처절했다. 저 사람은 나를 여자로 봐줘. 내 주름진 손도 처진 배도 예쁘다고 해줘. 너한테는 징그러울지 몰라도 나한테는 구원이야.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의 말이 가슴을 쳤지만 배신감과 수치심이 더 컸다. 엄마가 낯설었다. 자신이 알던 헌신적인 엄마는 죽었다. 저기 서 있는 건 욕정에 눈먼 낯선 여자일 뿐이었다. 구원 웃기지 마. 그건 추태야. 할인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아빠가 하늘에서 피눈물 흘리겠다. 그 말은 순자에게 두 번째 따기보다 더 아픈 상처를 남겼다. 할인은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선택해 엄마. 할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야 아니면 저놈이야. 순자는 숨이 턱 막혔다. 잔인한 선택지였다. 태연이 순자의 어깨를 잡았다. 순자씨 제가 나가겠습니다. 따님이랑 아니. 순자가 태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떨면서 고개를 들었다. 할인아, 엄마가 미안해. 네 결혼식에 먹칠 안 하게 조심할게. 하지만 이 사람 내보낼 수는 없어. 할인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대단하네. 딸보다 기둥서방이 중요하다 이거지? 할인은 눈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뒤돌아섰다. 그래, 마음대로 해. 대신 오늘부로 엄마 딸 없는 셈 쳐. 할인아, 내 결혼식에도 오지 마. 저런 놈 끼고 사는 엄마, 나도 쪽팔려서 필요 없어.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닫혔다. 하이힐 소리가 계단을 쿵쿵거리며 멀어져 갔다. 순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으흐흑,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으흑. 태연이 말없이 순자를 안았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순자의 흔들리는 등을 받쳐주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태연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가지마. 너까지 가면 나 죽어. 비극적인 밤이었다. 창밖에는 할인이 던져버린 옷가지들이 빗물에 젖어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었고 방 안에는 세상 모든 것을 잃고 서로만을 얻은 두 남녀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할인의 분노는 단순히 인연을 끊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품위를 되찾기 위해 엄마의 잘못된 사랑을 징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문은 발이 없다지만 광장시장의 소문은 날개가 달려 있었다. 아니, 독침이 달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연이 가게 셔터를 올리기도 전부터 시장통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시장 골목 구석 빗물에 젖어 진흙투성이가 된 태연의 옷가지들을 건어물 가게 영자 아줌마가 발견한 것이 발단이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남자 옷 아니야. 순자네 가게 알바생 옷 같은데? 어젯밤에 순자네 집에서 와장창 소리 나고 난리도 아니었대. 순자 딸내미가 서울에서 내려왔다지. 아이고, 그럼 뭐야? 딸내미가 저 남자를 쫓아낸 거야? 세상에 남사스러워라.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을 넘어서니 경멸과 조롱으로 번들거렸다. 오전 10시. 점심 장사 준비로 가장 분주해야 할 시간. 하지만 순자네 반찬은 무서울 정도로 한산했다. 평소라면 순자 언니 겉절이 1,000원어치만 더 줘 맹! 하며 너스레를 떨던 단골들도 가게 앞을 휙 지나쳐버렸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혹은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순자는 묵묵히 도마 위에서 물을 썰었다. 탁, 탁, 탁. 칼질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바깥의 소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다. 저 남자 전과자라며 가게 앞을 지나던 두 여자가 짐짓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다 들리게 속삭였다. 뭐 정말 아니고서야 저 나이에 시장바닥에서 짐이나 나르고 있겠어. 꽃뱀이 아니라 제비라니까. 순자가 모아둔 돈 다 빨아먹으려고 작정한 거지. 쯧쯧 늙어서 주책이지. 외로움이 죄야 죄. 순자의 칼질이 멈췄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전과자, 제비. 딸아린이가 홧김에 뱉고 간 말이 부풀려져 악의적인 괴담이 되어 돌아왔다. 태연은 구석에서 묵묵히 팔을 다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태연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향해 애써 밝게 인사했다. 하지만 손님 동네 유지인 박 여사는 태연을 본체 만체하고 순자에게만 눈길을 줬다. 그 눈빛이 싸늘했다. 순자야, 나 이번 달부터는 반찬 거래 끊어야겠다. 네, 박 여사님 갑자기 왜요? 입에 안 맞으세요? 순자가 놀라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 다가갔다. 박 여사는 힐끔 태연 쪽을 쳐다보더니 혀를 찼다. 입만 문제가 아니지. 동네 창피해서 원. 자식 교육 잘 시킨 줄 알았더니 늑막에 남자 하나 잘못 들여서 딸내미랑 의절했다며. 그게 무슨... 내 며느리가 그러더라. 너네 딸아린이 시댁에다가 엄마랑 인연 끊었다고 하고 다닌다고. 쯧쯧쯧쯧. 자식 앞길 막으면서까지 저런 새파란 놈이 좋던. 박 여사는 대답도 듣지 않고 획 돌아서 나갔다. 더러워서 원. 그 마지막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더럽다. 자신의 사랑이, 자신의 선택이 남들 눈에는 오물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가게로 장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거기 남자가 몸으로 때우는 반찬 가게죠? 아줌마 얼마면 돼요? 뚝! 순자는 전화기를 집어던지듯 내려놓았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게 밖에는 파리만 날렸고 수북이 쌓인 반찬들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말라가고 있었다. 사장님, 태연이 다가왔다. 그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는 앞치마를 벗어 곱게 개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구석에 챙겨둔 작은 보스턴백을 집어들었다. 그만하겠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떠나는 게 맞습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순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저 때문에 사장님, 아니 순자 씨가 이런 취급받는 거 더는 못 보겠습니다. 따님 말이 맞아요. 저는 순자 씨 인생의 5점일 뿐입니다. 이태연, 너 지금 도망가겠다는 거야? 도망이 아니라 지켜드리는 겁니다. 태연이 소리쳤다. 처음으로 낸 큰 소리였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나 같은 놈이 뭐라고 가족 버리고 이웃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왜 이러세요? 제가 뭐라고. 태연은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쥐었다. 전처 말대로 저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빚만 있는 놈입니다. 순자 씨가 가진 그나마 남은 것들까지 제가 다 망치고 있다고요.
태연은 가방을 챙겨 들고 몸을 돌렸다. 건강하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가 가게 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순자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태연은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와장창 순자가 판매대에 있던 쟁반 하나를 바닥으로 내던졌다. 콩자반이 바닥에 흩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태연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도끼에 차 있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와 태연의 멱살을 잡았다. 지켜준다고 네가 떠나면 내 인생이 다시 깨끗해질 것 같아. 순자가 태연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웃기지 마. 네가 여기서 나가면 사람들은 나를 젊은 놈한테 노란하다 버림받은 불쌍한 늙은이라고 비웃을 거야. 그게 나를 지키는 거야. 순자 씨. 나는 순자가 악을 썼다. 나는 평생 남들 시선 맞추며 살았어. 착한 며느리, 억척스러운 엄마, 정직한 상인. 근데 남은 게 뭐야? 남편은 죽고 딸은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는 밤마다 외로워서 베개를 적셨어.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내 인생이야. 더럽다고 욕하라고 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라고 해. 적어도 너랑 있을 때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았어. 심장이 뛰었다고. 가지마. 나를 불쌍한 여자로 만들지 마. 차라리 뻔뻔한 년이 될래. 네가 내 옆에 있어야 내가 한 선택이 사랑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어. 태연의 가방이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와락순자를 끌어안았다. 부서질 듯이 으스러질 듯이. 죄송해요. 순자씨. 태연이 순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바보 같은 놈. 순자도 그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다. 가게 밖에는 여전히 따가운 시선들이 꽂히고 있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혀를 차며 쳐다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셔터를 내리지 않았다. 보란듯이 가장 붐비는 시장 한복판에서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오늘 장사는 이걸로 끝이야. 순자가 눈물을 닦아내며 코를 훌쩍였다. 그리고 태연의 손을 잡았다. 가자, 밥이나 매이 먹자. 배고파 죽겠네. 두 사람은 엉망이 된 가게 바닥을 그대로 둔 채 손을 잡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진흙탕 속에 빠졌지만 두 손을 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었다. 비록 손님은 끊겼지만 그들의 결속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시장통의 소문 따위는 곧 닥쳐올 진짜 악몽 과거의 망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태풍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다시 찾아온 오후 2시. 광장시장 골목은 나른한 열기에 잠겨 있었다. 손님이 뚝뚝 끊긴 순잔의 반찬 가게 앞에는 파리 쫓는 기계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순자는 말없이 깨짚을 씻고 있었고 태연은 구석에서 선풍기를 고치고 있었다. 비록 손님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평온함이 흘렀다. 세상이 등을 돌렸어도 우리끼리는 괜찮다는 일종의 전우회 같은 것이었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좁고 지저분한 시장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얀색 벤츠 세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저거 뭐야? 외제차 아니야? 길 다 막고 뭐 하는 짓이래? 상인들이 짜증을 냈지만 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잔의 반찬 가게 바로 앞에 멈춰섰다. 엔진 소리가 멎고 운전석 문이 열렸다. 또각. 명품 구두 굽이, 시멘트 바닥을 찍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몸에 딱 붙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강남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세련된 외모였다. 하지만 코끝을 찡그리는 모양새가 이곳의 냄새를 혐오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한지영 32세, 태연의 전처였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어 손에 쥐더니 가게 안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태연에게 꽂혔다.
어머, 꼴이 그게 뭐야?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태연이 고개를 들었다. 지영을 확인한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가 챙그랑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영가? 태연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학습된 공포와 수치심이었다. 세상에, 이혼하고 어디 가서 죽었나 했더니 이런 시궁창에 처박혀 있었니? 지영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가게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다. 진한 향수 냄새가 반찬 가게의 짠내를 덮쳤다. 순자가 고무장갑을 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구신데 남의 가게 와서 행패입니까? 차 빼세요. 영업 방해되니까.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보았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 멸시와 조롱이 가득했다. 아, 당신이구나. 소문난 그 능력 좋은 아줌마가. 지영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이태연, 너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엄마 뻘 되는 여자한테 기생을 해. 말 함부로 하지 마. 태연이 소리치며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위축되어 있었다. 왜 틀린 말 아니잖아. 지영은 팔짱을 끼고 순자 앞으로 다가갔다. 아줌마, 이 남자가 불쌍한 척하면서 접근했죠. 빚 갚아달라 재워달라 징징거리고. 조심하세요. 얘 겉만 멀쩡하지 속은 하자투성이인 거 모르시죠? 순자는 침착하게 지영을 노려보았다. 할인이보다 고작 몇 살 위인 이 젊은 여자가 뿜어내는 아기가 기가 찼다. 하자라니, 내 눈엔 멀쩡하기만 한데.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남의 남자 험담이야. 남의 남자, 지영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아줌마, 이 남자랑 잤어요. 순골적이고 천박한 질문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잤나 보네, 표정 보니까. 지영이 표정을 싹 바꾸더니 독사처럼 속삭였다. 그럼 알겠네요. 얘가 왜 이혼당했는지. 얘 침대에서 짐승 같은 거. 아니, 괴물이죠. 징그럽고 무식하게 힘만 쓰고 여자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 태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것은 그가 가진 가장 큰 트라우마였다. 전처는 늘 그의 잠자리를 비난했고 그를 성적인 수치심으로 길들여 왔었다. 그만해. 태연이 신음처럼 내뱉었다. 왜 사실이잖아. 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순자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아줌마는 나이가 있어서 감각이 무뎌졌나 봐요. 그럼 무식한 게 좋다고 끼고 도는 거 보면 아니면 늙어서 남자가 너무 고팠나. 야, 한지영. 태연이 참지 못하고 지영의 팔을 잡으려 했다. 이거 안 놔? 어디 더러운 손으로 만져.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태연을 밀쳤다. 네가 감히 나한테 손을 대 우리 집안이 널 어떻게 밟아놨는지 잊었어. 또 감옥 가고 싶어. 태연은 감옥이라는 단어에 굳어버렸다. 과거 처가 식구들이 그를 협박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는 무력하게 주먹만 꽉 쥐었다. 그 꼴을 보던 지영이 승리감에 도취해 한마디 더 뱉었다. 주제 파악 좀 해, 이태연. 그리고 아줌마도 정신 차리세요. 냄새나는 시장바닥에서. 차악 지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깍! 지영이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명품 원피스부 위로 시커먼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깨짚을 씻고 남은 흙탕물과 찌꺼기가 섞인 구정물이었다. 순자가 빨간 고무 대야를 든 채 씩씩거리고 있었다. 이 미친 여자가 지영이 눈을 번쩍 뜨고 소리를 질렀다. 마스카라가 번져 검은 눈물을 흘리는 귀신 꼴이었다. 입 닥쳐.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다. 그녀는 대야를 바닥에 쾅 던졌다. 텅쾅 던졌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남의 가게 와서 내 사람한테 그딴 개소리를 짓거려. 순자가 한 발짝 다가갔다. 52년 산전수전 다 겪은 시장상인의 기세였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지영이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 아니었다. 지영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뭐하자 괴물? 순자가 코웃음을 쳤다.
내 눈엔 너야말로 하자야. 남편이 밖에서 기죽지 않게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짓밟고 무시하는 게 아내야 그따위로 사니까 이혼당한 거야, 너는. 뭐라고요? 내가 이혼당한 게 아니라 내가 버린 거야. 시끄러워. 그리고 잠자리. 순자가 태연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곁에 세웠다. 그리고 지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얘는 짐승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야. 뜨겁고 정직한 남자야. 네가 뱅어포처럼 말라비틀어져 어제 그 맛을 몰랐나 본데 나는 아주 좋더라. 넘치게 행복해서 죽을 만큼 태연이 놀란 눈으로 순자를 쳐다보았다. 지영은 입을 딱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썩 꺼져. 한 번만 더 내 가게 앞에 와서 알짱거리면 순자가 옆에 있던 소금 바구니를 집어들었다. 그때는 구정물이 아니라 소금 뿌릴 줄 알아. 재수없게 주변에 모여들었던 상인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아따 순자 성깔 여전하네. 속이 다 시원하다. 외제차 끌고 와서 유세 떨더니 꼴 좋다. 지영은 분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구정물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쏟아지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둘 다 콩밥 먹게 해줄 거야. 지영은 악을 쓰며 차로 도망쳤다. 허둥지둥 차에 타느라 하이힐이 삐끗했다. 곧이어 벤츠가 신경질적인 배기음을 내며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다. 차가 사라지고 난 뒤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순자가 비틀거리자 태현이 재빨리 부축했다. 순자씨 괜찮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돌려 태연을 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울고 그래, 사내 자식이.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모욕까지 당하고. 태연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병신 같아서. 쓱, 그런 말 하지 마. 순자가 젖은 손으로 태연의 뺨을 감쌌다. 너 병신 아니야. 저 여자가 못 되쳐먹은 거지. 그리고 순자가 피식 웃었다. 아까 내가 한 말 빈말 아니야. 나 너랑 하는 거 좋아. 그러니까 기죽지 마. 알았어. 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감격과 부끄러움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순자를 와락 껴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씨.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진짜 뭐든. 이에 시장의 소라는 가라앉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도망친 한지영의 눈에 서려 있던 도끼. 그것은 그녀가 단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이제 복수를 위해 가장 비열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광장시장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다.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나와 육수를 끓이고 겉절이를 버무렸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자꾸만 시장 입구를 향했다. 한지영의 그 도끼 어린 눈빛이 밤새 꿈에 나와 괴롭혔기 때문이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태연이 순자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켰지만 그의 얼굴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전 11시. 시장이 가장 활기를 띠는 시간.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저기야, 저 여자가 우리 지영이 가정 파탄 낸 그 아줌마야.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시장 입구에서 여자 대여섯 명이 우르르 몰려왔다. 한지영이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소위 강남 사모님으로 보이는 화려한 옷차림의 친구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그녀들의 손에는 끔찍하게도 피켓이 들려 있었다. 불륜녀 김순자 남의 가정 파괴하고 뻔뻔하게 장사하냐. 아들 같은 남자 꼬여낸 늙은 꽃뱀 시장에서 퇴출하라.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영의 무리는 가게 앞을 가로막고 소리를 질러댔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여자가 멀쩡한 유부남 꼬셔서 이혼시키고 그 위자료로 빚 갚아주고 기둥서방 삼았답니다. 지영의 친구 하나가 확성기까지 들고 떠들어댔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발길을 멈췄고 상인들이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다. 뭐야, 불륜이었어. 세상에 유부남을 건드린 거야? 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
이게 무슨 짓이야. 거짓말하지 마. 이혼하고 만난 거야. 웃기지 마. 지영이 선글라스를 벗어던지며 악을 썼다. 어제 당한 수모를 갚아주겠다는 듯 눈이 뒤집혀 있었다. 이혼 도장 찍기도 전부터 네가 꼬리쳤잖아. 우리 그이 순진해서 여자가 꼬시면은 넘어가는 사람이야. 네가 돈으로 꼬시고 몸으로 꼬신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야, 말 다 했어. 순자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지영의 친구들이 순자를 밀쳤다. 퍽 순자가 밀려나면서 반찬 진열대 위로 넘어졌다. 빨간 멸치볶음과 콩자반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순자의 옷을 더럽혔다. 어머, 어머, 저거 봐. 찔리니까 꼬꾸라지네. 무리들이 깔깔거리며 비웃었다. 지영은 기세등등하게 넘어진 순자 앞으로 다가갔다. 아줌마, 시장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었어. 더럽게 늙어 가지고는. 지영이 핸드백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공중에 뿌렸다. 태연의 과거 빚 독촉장 사본들이었다. 이거 봐요. 이 남자 빚쟁이예요. 이 아줌마가 이거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데리고 사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여론이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시장 바닥에서 가장 경멸받는 것이 불륜과 꽃뱀이었다. 순자를 옹호하던 이웃 상인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부들부들 떨었다. 억울함과 수치심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그 입 닥치지 못해 천둥 같은 고함이 시장 천막을 뒤흔들었다. 구석에 서서 주먹만 쥐고 있던 태연이었다. 그가 걸어 나왔다. 그의 눈은 이제까지 본 적 없는 붉은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거칠게 지영의 앞을 막아섰다. 어머, 얘 눈 뜬 것 좀 봐. 또 때리게 때려봐. 이번엔 진짜 감옥 쳐넣어 줄 테니까. 지영이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태연은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바닥에 떨어진 확성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다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태연의 굵직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 여자가 제 전처 한지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빚쟁이였고 능력 없는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했는지 아십니까? 야, 너 입 안 다물어. 지영이 당황하여 확성기를 뺏으려 했다. 태연은 그녀를 팔 하나로 가볍게 제 앞에 밀쳐냈다. 제가 고자라고요. 잠자리 못하는 병신이라고요. 태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소리쳤다. 그거 다 이 여자가 지어낸 겁니다. 왜냐고요? 자기 바람 피운 거 정당화하려고 시장에 정적이 흘렀다. 바람, 누군가 속삭였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저 여자 골프 강사 헬스 트레이너 동창생. 남자만 3번 갈아치웠습니다. 이 미친놈이 거짓말이야. 지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의 친구들도 당황하여 웅성거렸다. 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서 있던 건어물 가게 영자 아줌마에게 화면을 들이밀었다. 이모님, 이거 보세요. 이게 누굽니까? 제 전처랑 웬놈이 모텔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날짜 보세요. 우리 이혼하기 6개월 전입니다. 영자 아줌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면을 확인했다. 어머, 이거 이 여자 맞네. 세상에 팔짱 낀 놈은 누구야?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뭐야? 지가 바람 피워놓고 덮어씌운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태연은 다시 확성기를 들었다.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는 병신같이 당하기만 했습니다. 처가댁이 돈 많고 힘세서 제가 바람 피운 걸로 위자료 없이 쫓겨났습니다. 저 여자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 입원까지 시키려고 했던 여자입니다. 태연이 넘어진 순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런 저를 사람 대접해준 게 김순자 씨입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힌 저를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준 은인입니다. 불륜 더러운 관계 천만에요. 저 여자랑 살 때보다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100배, 1000배 더 깨끗하고 행복합니다.
태연의 절규는 진심이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진정성이 시장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순자는 태연의 옆구리를 꽉 쥐었다. 그가 자신의 치부를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만천에 공개하면서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시장의 여론은 불륜녀를 응징하자 해서 뻔뻔한 전철을 몰아내자로 급변했다. 야, 이 고약한 년들아.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옆집 꽈배기 가게 욕쟁이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달려나왔다. 어디서 남의 시장 와서 행패야? 바람난 년이 누굴 보고 꽃뱀이래. 맞아 나가 재수없게 건어물 영자 아줌마가 소금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촥 하얀 굵은 소금이 지영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쏟아졌다. 깍 이거 뭐야? 아 따가워. 야 소금 더 가져와. 부정탄다. 여기저기서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배추 우거지 생선씻은 물쓰레기들이 지영의 무리에게 날아들었다. 광장시장 특유의 끈끈한 단결력이 폭발한 것이다. 그들은 외부인이 자신들의 식구를 괴롭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악 가자가 여기 사람들 미쳤어. 지영의 친구들이 먼저 도망쳤다. 지영은 소금 범벅이 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그녀가 깔보던 하층민 남자 이태연에 의해 박살이 났다. 태연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산처럼 순자를 지키고 서 있었다. 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태연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영은 분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빗자루를 든 할머니들이 다가오자 비명을 지르며 차 쪽으로 도망쳤다. 두고 봐, 너네 다 고소할 거야. 벤츠는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다. 뒤따라 상인들의 욕설과 소금 세례가 이어졌다. 상황이 종료되자 태연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순자가 그를 붙잡았다. 태연아. 태연이 고개를 돌려 순자를 보았다. 엉망이 된 얼굴로 그가 웃었다. 지켰어요. 이번엔 제가 지켰어요, 순자씨. 순자는 와락 태연을 끌어안았다. 시장 한복판 엎어진 반찬과 소금이 널브러진 난장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와 그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아이고 고생했어. 저런 독한 년이 다 있나. 순자야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해. 총각 아주 남자네. 멋있어. 그날 태연은 더 이상 순자네 반찬 가게 알바생이 아니었다. 그는 김순자의 당당한 남자이자 시장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태연이 공개한 진실은 서울에 있는 할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할인의 예비 시댁에도. 그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승리에 도취한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승리의 기쁨은 짧았고 대가는 가혹했다. 광장시장에서 벌어진 태연의 확성기 고백 사건은 누군가의 휴대폰에 찍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시장판 사랑과 전쟁. 전처 응징하는 연하남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 인터넷을 달궜다. 시장 사람들은 통쾌했지만 그 영상이 도달해서는 안 될 곳까지 흘러들어가고 말았다. 이틀 뒤 저녁, 폭우 예보가 있던 날이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가게 셔터를 덜컹거리게 했다. 순자는 태연과 함께 저녁 장사를 마감하고 있었다. 태연이 콧노래를 부르며 행주질을 했다. 순자씨 내일은 제가 삼계탕 끓여 드릴게요. 요즘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서. 그의 다정한 말에 순자가 미소 지으려던 찰나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엄마, 할인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의 도끼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 화장이 다 번진 창백한 얼굴. 하리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리나 너 꼴이 왜 이래? 순자가 놀라 다가갔지만 하리는 대답 대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털썩. 엄마, 나 좀 살려줘, 제발. 하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랑 싸웠어? 하린이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태연이 시장에서 소리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거 민준 씨 어머니가 보셨어? 병원장 사모님 모임 단톡방에 쫙 퍼졌대. 순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늘 점심에 불려갔다 왔어. 사모님이 그러시더라. 천한 것도 정도가 있지. 온 동네방네 소문난 첩지라는 집구석이랑은 사돈 못 맺는다고. 뭐라고? 파혼하재. 이번 주까지 정리 안 되면 결혼식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청구하겠대. 할인이 순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다. 엄마, 나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 나 이 결혼하려고 3년 동안 그 집 식구들 비위 맞추고 죽어라 노력했어. 알잖아, 엄마. 내가 얼마나 아등바등 살았는지.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이 얼마나 독하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가난한 과부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명문대를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상류층 결혼을 꿈꿔왔던 딸이었다. 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기, 할인 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설명을... 오지 마. 할인이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잘난 사람 고백한답시고 동네방네 떠들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어. 네가 내 인생 망쳤어. 할인은 다시 순자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선택해. 나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계속 저 남자랑 살아. 근데 나 파혼당하면 나 진짜 혀 깨물고 죽을 거야. 엄마가 내 인생 망친 거야.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절규였다. 순자는 숨이 막혀왔다. 딸의 인생이냐? 나의 행복이냐? 하지만 대한민국 엄마에게 그건 선택지가 아니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순자의 눈동자가 텅 비어버렸다. 그녀의 손이 할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알았다. 그만 울어. 순자 씨. 태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순자를 불렀다. 순자는 태연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1시간 뒤 2층 살림집. 바깥에는 기어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자는 식탁에 술상을 차렸다. 소주 2병과 김치찌개. 할인은 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거실엔 순자와 태연 둘만 남았다. 앉아. 순자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태연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맞은편에 앉았다. 순자 씨, 할인 씨 일은 제가 잘 해결해 볼게요. 제가 민준 씨 만나서 무릎이라도 꿇고. 태연아. 순자가 말을 끊었다. 그녀는 소주 한 잔을 단숨에 털어 넣었다. 쓴 알코올이 식도를 태우고 내려갔다. 그만하자 우리. 태연의 눈이 커졌다. 네, 그게 무슨... 지금 할인 씨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잠시만 떨어져 있으면... 아니. 순자가 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얼려버린 것이다. 지쳤어. 소꿉장난도 한두 번이지. 순자가 피식 웃었다. 솔직히 말할게. 며칠 겪어보니까 알겠더라. 넌 너무 어려. 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고만 치고. 내가 너 뒤치다꺼리 하다가 늙어 죽게 생겼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기분이었지. 연애 노름하니까 잠시 들떴던 거야. 순자는 태연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골라 뱉었다. 내 딸 앞길 막으면서까지 너 만날 만큼 너 대단한 남자 아니야. 주제 파악 좀 해. 너 전과제 빚쟁이잖아. 내 딸이 의사 집안이랑 결혼한다는데 네가 걸림돌이 되면 되겠니? 순자 씨, 돈 필요해서 붙어 있었던 거면 내가 위로금 좀 챙겨줄게. 그거 받고 떨어져. 탁. 순자가 현금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던졌다. 할인의 혼수 비용으로 모아둔 돈의 일부였다. 태연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순자의 눈만 보고 있었다. 그 깊고 슬픈 눈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뱉는 모든 말이 가시돋친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이 식탁 밑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쥐고 있다는 것을.
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 여자가 딸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가 딸을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심했다는 것도.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짐을 덜어줘야 했다. 그것이 태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법이었다. 알겠습니다. 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제가 주제 파악을 못했네요.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봉투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다. 짐이라야 고작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현관 앞. 태연은 신발을 신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순자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소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등은 작고 초라해 보였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건강하세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태연이 90도로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동안 분에 넘치게 행복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달그락 끼익. 쾅! 문이 닫혔다. 태연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제야 순자는 무너졌다. 으흐흐, 엉. 그녀는 식탁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소리가 새에 나가지 않도록 입에 행주를 물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 심장이 뜯겨 나가는 것 같았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렸다. 할인이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의 처절한 뒷모습을 보며 할인도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나오지 않았다. 잔인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원하던 결과였으니까.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어가는 태연의 뒷모습은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순잔의 반찬에 짧고 뜨거웠던 여름은 차가운 빗줄기와 함께 끝이 났다. 태연이 떠나고 보름이 지났다. 광장시장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새로운 가십거리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순잔의 반찬의 불륜 스캔들을 금세 잊어버렸다. 하지만 순잔은 죽어가고 있었다. 물론 숨은 쉬고 있었고 밥도 먹었고 장사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계적인 움직임일 뿐이었다. 사장님, 깻잎무침 좀 더 줘요. 네, 여기요? 순자의 목소리엔 높낮이가 없었다. 예전에 그 쩌렁쩌렁하고 활기찬 에너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눈은 퀭했고 피부는 푸석푸석 말라갔다. 마치 뿌리가 잘려나간 나무가 서서히 시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반찬 맛도 변했다. 어떤 날은 너무 작고 어떤 날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단골들은 혀를 찼지만 순자의 표정이 너무나 서늘하고 텅 비어 보여서 불평조차 하지 못했다. 2층 살림집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밤마다 순자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혹시라도 태연이 고장난 센서 등을 고치러 다시 오지 않을까. 빗속으로 사라지던 그 축 처진 어깨가 잔상처럼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 수도 없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태연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워져 베개를 뜯으며 울었다. 자신이 딸을 위해 그를 버렸다는 사실이 스스로의 심장을 매일 밤 난도질했다. 반면 할인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장애물이 사라지자 예비시댁의 태도는 다시 유해졌다. 주말 오후 강남 청담동의 최고급 웨딩드레스 샵. 할인은 피팅룸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순백의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조명 아래서 그녀는 완벽한 신부였다. 어머, 우리 할인이 너무 예쁘다. 인형이네, 인형. 예비 시어머니, 병원장 사모님이 호들갑을 떨며 박수를 쳤다. 할인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꿈꾸던 순간이었다. 이 드레스를 입고 상류층의 일원이 되는 것.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어제 저녁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엄마 나 내일 드레스 보러 가. 그래. 다녀오렴. 예쁘겠네. 엄마는 딸의 결혼식 이야기에 영혼 없이 대꾸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그 텅 빈 눈동자가 할인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아니야. 이게 맞아.
엄마도 나중엔 고마워할 거야. 내가 잘 살아야 엄마도 호강하지. 하리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하리나 목걸이가 좀 안 어울린다. 다른 거 가져오라고 할게. 잠깐 갈아입고 있어. 민준이 말했다. 네, 알았어요. 하리는 다시 피팅룸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이 다른 액세서리를 가지러 나간 사이 커튼이 쳐졌다. 피팅룸 안은 고요했다. 하리는 긴 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그때였다. 커튼 너머 소파에 앉아있는 민준과 시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탓이었다. 어휴,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아까의 다정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차갑고 경멸 어린 본색이 드러났다. 엄마, 그래도 좀 살살해요. 할인이 눈치채겠어. 민준이 킬킬거렸다. 눈치채면 어쩔 거야. 지가 이제 와서 파혼할 거야. 그 집구석 그 난리를 쳐놓고 우리랑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할인의 손이 멈췄다. 근데 민준아, 너 진짜 괜찮겠니? 그 시장통 젓갈 냄새 나는 집안이랑 사돈 맺는 거. 아, 냄새 얘기하지 마. 안 그래도 할인이 만날 때마다 가끔 비린내 나는 것 같아서 향수 선물하잖아. 할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비린내 향수 선물이 배려가 아니라 냄새를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러게 내가 선자리를 그렇게 많이 주선해 줬건만 하필이면 그런 근본 없는 애를 골라서 쯧쯧. 그 엄마라는 여자 꼴을 보니 알만하더라. 늙어서 새파란 놈이랑 놀아나는 거 보면 피는 못 속여. 할인이 쟤도 늙으면 지 엄마처럼 되는 거 아니니. 에이, 설마요. 내가 꽉 잡고 살아야지. 민준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시는 명백했다. 그래, 애 낳을 때까지만 비위 맞춰줘. 우리 병원 이미지 관리상 며느리 하나는 있어야 하니까. 애 낳고 나면 대충 밖으로 돌려. 친정 출입도 못하게 하고. 그 시장통 할망구 내 손주 근처에도 못 오게 해라. 천안 물든다. 당연하죠. 결혼식 때도 친정엄마는 구석자리에 박아둘 거예요. 하객들이랑 못 섞이게. 쿵. 할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신데렐라가 되었다고 믿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희생으로 이 자리를 지켜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이미지 관리용 며느리이자 아이 낳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하며 밀어내려 했던 엄마를 그들은 병균 취급하고 있었다. 내가? 고작 이런 취급 받으려고?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태연이 떠나던 날 엄마가 짐승처럼 울부짖던 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울렸다. 엄마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딸을 선택했다. 그런데 딸인 자신은 고작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잘 보이려고 엄마를 팔아넘긴 꼴이었다. 모멸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드레스가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이 화려한 드레스는 축복의 예복이 아니라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촤르륵 할인이 거칠게 커튼을 젖혔다. 어머, 할인아, 벌써 다 갈아입었어. 응. 시어머니와 민준이 놀란 눈으로 할인을 쳐다보았다. 할인은 드레스를 입은 채 맨발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할인아,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민준이 다가오려 했다. 가까이 오지 마. 할인이 낮게 읊조렸다. 뭐, 비린내 난다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민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너 들었어. 할인은 시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천안물이 든다고요? 우리 엄마가 천하예요. 아니 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부채질을 했다. 우리 엄마 시장바닥에서 30년 동안 쪼그리고 앉아서 생선 다듬고 김치 담가서 나 키웠어요. 남한테 사기친 적 없고 시원 한 장 허투루 쓴 적 없어요. 당신들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문드러진 인간들보다 100배, 1000배 고귀한 분이야.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누구한테 눈을 부라려? 시어머니가 소리를 빽 질렀다. 그래, 미쳤어.
이런 집구석에 들어오려고 내 엄마 등쳐먹은 내가 미친년이지. 하리는 머리에 쓰고 있던 티아라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쨍그랑 보석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안 해, 결혼. 뭐, 야, 최하린, 너 지금 제정신이야. 위약금이 얼만 줄 알아. 민준이 하린의 팔을 잡았다. 위약금 소송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물어줄 테니까. 대신 각오해. 당신네 병원장 집안이 뒤에서 사람 얼마나 금 나누고 개취급하는지 내가 인터넷에 다 까발릴 거니까. 하리는 민준을 밀쳐내고 피팅룸으로 들어가 자신의 옷을 챙겨 들었다. 드레스는 갈아입지도 않은 채였다. 비켜. 냄새 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돈 냄새, 위선 냄새. 하리는 그대로 샵을 뛰쳐나갔다. 오후 5시. 광장시장. 하리는 택시 안에서 대충 옷을 갈아입고 시장에 도착했다. 화장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시장 입구. 익숙한 냄새가 났다. 예전엔 그토록 싫어했던 비릿하고 짠 냄새.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향수보다 편안하게 느껴졌다. 순잔의 반찬 가게 앞. 가게는 어둑했다. 순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앞에는 식어 빠진 찬물에 만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반찬 가게 주인이 반찬 하나 없이 맨밥을 먹고 있었다. 목구멍이 까슬거려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초라하고 작아진 등을 보자 하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물 범벅이 된 딸이 서 있었다. 하린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순자는 자신의 슬픔은 잊은 채 벌떡 일어나 딸에게 다가왔다. 시댁에서 뭐라고 하디? 또 트집 잡아? 그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하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으앙? 하린은 순자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다. 나 결혼 안 해. 그 새끼들이랑 안 해. 내가 미쳤었어.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고. 으흐흑. 순자는 영문을 몰랐지만 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꽉 껴안았다. 그래, 괜찮아. 안 해도 돼. 우리 딸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태연 씨 데려와. 응? 태연 씨 다시 데려오라고. 하린이 순자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다. 그 사람 엄마한테 진심이었어. 내가 봤어. 엄마가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 이제 알겠어.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린아, 찾아와 엄마. 내가 빌게. 내가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다시 데려올게. 그러니까 엄마 제발 다시 웃어. 나 때문에 죽어가지 말고. 어두운 시장 골목 서로를 부둥켜 하는 모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것은 참회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리는 깨달았다. 진짜 품위는 강남의 아파트나 병원장 며느리 타이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당당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순자는 비로소 딸의 허락을 받았다. 아니, 딸의 간절한 부탁을 받았다. 자신의 사랑을 되찾으라는. 하린의 파혼 선언 이후 순자네 반찬의 2층 살림집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모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며칠을 보냈다. 하린은 회사를 휴직했고 순자는 가게 문을 닫은 채 칩거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화요일 아침이었다. 순자는 습관처럼 2층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서 양동이를 받쳐둬야 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바닥이 보송보송했다. 물이 안 새네. 순자가 혼잣말을 하며 천장을 살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뚝뚝 떨어지던 빗물이 멈췄다. 천장 벽지에는 새로 덧바른 방수, 실리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택배요. 순자가 힘없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작은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관절에 붙이는 고급 파스 한 박스와 순자가 평소 허리 통증 때문에 즐겨 먹던 한약 한 재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비 올 때 무릎 아프시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익숙한 악필. 꾹꾹 눌러 쓴 글씨.
이태현이었다. 엄마, 뭐야? 방에서 나온 할인이 물었다. 순자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이 미련한 놈이 떠났으면 잘 살 것이지. 왜 아직도 내 걱정이야. 흑흑. 옆집 세탁소 아저씨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아이고, 순자씨, 이제 알았어. 엊그제 새벽에 그 총각이 와서 지붕 고치고 갔어. 비 맞으면서 지붕 타는데 위험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말 걸려니까 도둑처럼 후다닥 도망가더라고. 하리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를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었다. 그는 숨어서 지키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수호천사처럼. 자신이 쫓아낸 그 남자가 자신보다 훨씬 더 엄마를 아끼고 있었다. 하리는 결심한 듯 방으로 뛰어들어가 외투를 챙겨 입었다. 엄마, 나 좀 다 갔다 올게. 어디 가려고? 그 사람 데려올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올게. 하리는 태연이 일했던 인력사무소를 찾아가 끈질기게 물어본 끝에 그가 일하고 있다는 현장 주소를 알아냈다. 서울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 덤프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오가고 쇠 파이프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한 곳이었다. 하리는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현장 입구에서 서성였다. 저기요, 혹시 이태연 씨라고 아세요? 태연이 저기 상구역에서 자재 나르고 있을걸. 하리는 먼지 구덩이 속을 걸어 들어갔다. 명품 구두가 지늘게 더러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그를 찾았다. 한쪽 구석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르는 남자. 회색 러닝 셔츠는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태연 씨? 태연이 짐을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다 멈칫했다. 고개를 돌려 할인을 본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인 씨. 그는 황급히 땀을 닦으며 뒷걸음질 쳤다. 여긴 웬일입니까? 혹시 또 제가 실수했나요? 지붕 고친 것 때문에 오신 거면? 죄송합니다. 순자 씨가 비세는 걸 힘들어 하셔서. 그는 혼나러 온 아이처럼 변명부터 늘어놓았다. 그 모습이 할인의 가슴을 찔렀다. 이 남자는 이렇게까지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아니요. 할인이 다가갔다. 실수는 제가 해야 했어요. 네. 할인은 태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 건설 현장의 수많은 인부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할인 씨 왜 이러십니까? 태연이 기겁하며 그녀를 일으키려 했다. 죄송합니다. 할인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제가 틀렸어요. 당신은 제비도 아니고 꽃뱀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는 남자였는데 제가 내쫓았어요. 제 욕심 때문에. 태연은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일어나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파혼했어요. 태연의 동작이 멈췄다. 그 집안 사람들 우리 엄마 무시하더라고요. 냄새난다고 천하다고. 그 소리 듣는데 당신 생각이 났어요. 당신은 엄마 손이 예쁘다고 했잖아. 엄마가 최고라고 해줬잖아. 할인이 고개를 들고 태연을 올려다보았다. 우리 엄마한테는 의사사위도 병원장 사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비 오는 날 지붕 고쳐주고 무릎 아프면 약 챙겨주는 당신이 필요해요. 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먼지 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참았던 감정이 목을대를 타고 올라왔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빚도 아직 다 못 갚았고 이런 노가다나 하는 놈입니다. 상관없어요. 엄마가 가진 게 많잖아요. 엄마 돈 많아요. 할인이 울면서 웃었다. 그리고 제가 벌면 돼요. 저 대기업 다니잖아요. 능력 좋아요. 그러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엄마 옆에만 있어줘요. 제발요. 태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 접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시장에서 순자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고 있는 순자의 얼굴. 그는 그 사진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매일 죽을 만큼. 가요, 지금 당장.
할인이 태연의 투박한 손을 잡았다. 엄마가 기다려요. 밥도 안 먹고 당신 올 때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려요. 태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다. 반장님? 그가 작업 반장을 향해 소리쳤다. 저 오늘부로 그만둡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뭐야, 일당은 받고 가야지. 됐습니다. 나중에 받을게요. 태연은 안전모를 바닥에 벗어던졌다. 마치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자격지심과 죄책감을 벗어던지는 것 같았다. 그는 할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녀보다 앞서 뛰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할인 씨. 정말 감사합니다. 태연은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 차림,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택시를 잡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장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김순자의 얼굴뿐이었다. 외로움에 떨고 있을 그녀. 자신을 위해 이별을 택했던 바보 같은 여자. 하리는 멀어지는 태연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저렇게 사랑하는데, 저렇게 뜨거운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던 건가. 하지만 이제라도 돌려놓을 수 있었다. 하리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수호천사 가고 있어. 문 활짝 열어놔. 비가 갠 오후의 햇살이 구름 사이로 내리쬐기 시작했다. 태연이 달려가는 길 위로 긴 그림자가 씩씩하게 뻗어나갔다. 그것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의 그림자였다. 할인의 문자를 받은 김순자는 넋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수호천사 가고 있어. 문 활짝 열어놔. 수호천사라니. 그 미련하고 투박한 남자가 돌아오고 있다니.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던졌다. 거울을 보았다. 눈은 퉁퉁 부었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아이고 내 꼴 좀 봐. 이러고 어떻게 봐. 그녀는 허둥지둥 세수를 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태연이 예쁘다고 해줬던 그 옷이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순자네 가게 문 활짝 열어놔네. 무슨 일 있어? 몰라. 순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 시간이 엇겁처럼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헉 수미냐이니 헉 순자씨. 시장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상인들이 길을 터주었다.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이태연이 달려오고 있었다.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처럼. 순자는 가게 문턱을 넘으려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태연아. 태연은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끌어안았다. 땀 냄새와 흙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순자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달콤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거기가 어디라고 가서 고생을 해, 으흐흑. 순자가 태연의 등짝을 주먹으로 퍽퍽 때리며 울었다. 죄송해요. 다신 안 갈게요. 다신 안 떠날게요. 태연은 순자를 으스러져라 안고 놓지 않았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밥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가위만 눌리고.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다. 떡집 아줌마, 건어물 영자, 꽈배기, 할머니. 그동안 두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했던 이웃들이었다. 태연은 순자를 놓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뭉치와 작고 낡은 반지 케이스였다. 노가다 일당을 모아 산 투박한 은반지였다. 태연은 그 자리에서 흙모래가 밟히는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 저 총각 뭐 하는 거야? 프러포즈 하려나 봐. 주변에서 환호성과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순자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다. 너 지금 뭐 해 일어나 사람들 다 보는데 보라고 하세요. 이제 숨어서 사랑 안 합니다. 태연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김순자 씨, 시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저 가진 거 없습니다. 빚도 남았고 나이도 어리고
전과도 없는 깨끗한 놈도 아닙니다. 하지만 태연이 반지 케이스를 열었다. 당신이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돼도 제가 업고 다니겠습니다. 당신이 김치 담그기 힘들면 제가 배추 100포기 다 절이겠습니다. 당신 딸 하린 씨 제 친딸처럼 모시겠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저랑 살아주십시오.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거절이 아니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였다. 나 쉰둘이야. 뱃살도 텄고 주름도 많아. 너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후회 안 합니다. 태연이 소리쳤다. 내 눈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섹시하고 제일 예쁜 여자니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당신만 여자로 보일 거니까. 얼레리 꼴레리 아따 총각 말 한번 잘하네. 욕쟁이 할머니가 박수를 쳤다. 순자야 뭐해 빨리 받아줘. 저런 놈 세상에 없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할인이 들어왔다. 흙투성이가 된 구두를 신은 채였다. 할인은 무릎 꿇은 태연과 울고 있는 엄마를 보며 피식 웃었다. 엄마, 뭐해 무릎 아프대잖아. 빨리 일으켜. 할인아, 나 엄마 딸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엄마도 여자 포기하지 마. 저 아저씨, 아니 저 오빠 데려가. 할인의 쿨한 승낙에 시장 사람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래 오빠. 순자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래? 살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태연이 순자의 거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딱 맞았다. 태연은 벌떡 일어나 순자를 번쩍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다. 만세 김순자 내 거다. 아이고 어지러워 내려놔 이놈아. 순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피어났다. 자자 오늘 순자네 경사 났네. 내가 막걸리 쏜다. 건어물 영자가 소리쳤다. 나는 편육 가져올게. 떡집에서 시루떡 돌려. 순식간에 순자네 반찬 앞에는 잔치집이 되었다. 셔터를 내릴 새도 없이 상인들이 플라스틱 테이블을 펴고 음식을 깔았다. 지나가던 손님들도 상인들도 그리고 태연과 순자도 모두 한데 어우러졌다. 막걸리 잔이 오가고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시장통을 울렸다. 순자는 태연의 옆에 앉아 막걸리를 따라주었다. 고맙다 태연아. 나 같은 늙은이한테 와줘서. 태연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나를 살린 건데. 내 인생의 로또는 당신이에요. 어휴 닭살도다. 할인이 옆에서 핀잔을 주면서도 두 사람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아빠? 아니 새 아빠.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따님. 태연이 거수경례를 붙이자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1년 후 순자네 반찬 간판이 바뀌었다. 순자 앤 태연 반찬 가게 안은 예전보다 훨씬 깔끔해졌고 손님들로 북적였다. 태연이 개발한 퓨전 반찬들이 젊은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매상이 2배로 뛰었다. 여보, 배달 다녀올게. 태연이 오토바이 헬멧을 쓰며 씩씩하게 외쳤다. 조심해서 다녀와 비 오니까 천천히 가고 순자가 가게 안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몰라보게 젊어져 있었다.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은 숨길 수가 없는 법이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1년 전 시장 바닥에서 찍은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신랑과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신부, 그 어떤 호화, 웨딩 사진보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 가끔 악플이나 뒷말이 들려오기도 했다. 여전히 남자가 아깝네, 여자가 돈이 많네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붉고 뜨겁게 타오르는 시간이라는 것을. 태연이라는 불꽃을 만난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축제를 시작했을 뿐이다. 순자는 태연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딸, 오늘 저녁에 와. 내 새 아빠가 갈비찜 해준대. 시장 골목에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 찼다. 그곳에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특별한 사랑이 살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